이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26쪽이 되겠습니다. 26쪽. 26쪽. 그래서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얘기예요. 재무상태표하고 포괄 손익계산서. 자, 일단 개념 정의에 정확하게 개념 정의에 시험 문제도 아주 쉬운 거지만 자주 나옵니다.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뭐 12월 31일이 주로 되겠죠.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인 자산과 경제적 의무인 부채, 그리고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정보 이용자들이 기업의 유동성, 재무적 탄력성, 수익성과 위험 등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기업이 얼마나 안전한가 이제 그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나타낸 표다. 자산부채 자본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산이라고 하는 것, 자산.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이에요. 경제적 자원. 경제적 자원인데 회계학상으로는 조금 어렵게 학문이다 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과거 사건의 결과로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즉 회사 거란 얘기예요. 기업이 통제된다는 얘기는 소유권이 회사에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유입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걸 보유하고 있음으로써 기업에 현금이 언젠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현금이 들어온다. 그런 내용이 요 말인데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있다는 얘기. 미래 현금 유입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것 현금, 상품, 비품, 건물, 외상매출금 등 화폐로 측정 가능한 것을 자산이라고 한다. 당연히 화폐로 측정할 수 있어야죠. 그 기업에서 이제 뭐 노사 문화가 좋다거나 또는 경영자 경쟁이 뛰어나거나 하는 것도 기업의 큰 재산이면 맞습니다. 자산이죠. 능력 있는 경영자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 근데 능력 있는 경영자는 화폐로서 얼마다라고 측정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자산으로 기록이 되질 않습니다. 실질적인 거는 뭐 여러분이 흔히 이제 생각하는 이렇게 되겠죠. 현금, 예금, 유가증권, 토지, 건물, 상품, 비품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각종 채권들, 받을 돈이죠. 외상매출금, 미수금, 단기대여금 그런 것들이 자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이제 자산은 뭐 1년 기준으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를 합니다. 1년 기준이라는 얘기는 재무제표 작성일이죠. 12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1년 이내에 현금으로 바뀔 것으로, 현금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은 유동자산.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1년 내에 현금으로 되지 않을 것, 두고두고 사용하는 것, 그거는 비유동자산. 그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채. 부채는 회계상으로는 이렇게 좀 복잡하지만 이렇게 됩니다. 과거 사건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재 의무이다. 빚이란 얘기예요, 빚. 그리고 이미 이제 갚을 의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화폐 가치로도 측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기업의 자원이 나가는 거죠. 돈을 갚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조금 어렵게 써놓고 있습니다. 어렵게. 이 말뜻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갚아야 될 빚이라는 얘기예요. 즉 부채는 기업이 미래의 어느 시점에 제3자에게 현금을 지급하거나 재원의 용역을 제공해야 될 의무를 나타낸다. 역시 1년 기준으로 해서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유동부채는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작성일로부터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는 유동부채. 그렇지 않은 것은 비유동부채. 갚는 기간이 1년 이후인 건 비유동부채. 그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본은 이제 순자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걸 자본이라고 합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걸 자본 또는 순자산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자녀지분이란 말도 써요. 나머지 목.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나면은 나머지가 내 거란 얘기죠. 그래서 뭐 자녀지분 그렇게 말도 씁니다. 그리고 부채 같은 경우는 부채. 타인한테 채권자들한테 줘야 될 돈이죠. 그래서 이 부채는 채권자 지분. 그리고 내 거는 자기 지분, 뭐 그런 말도 씁니다. 용어상으로. 자,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자, 단순한 형태로는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이렇게. 아주 단순한 형태로 지금 작성을 해놓은 거예요. 자, 표 명칭이 있고요. 표 명칭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몇 년도 몇 월 며칠 현재, 그런 의미가 되겠죠. 몇 년도 몇 월 며칠 현재. 우리 회사 이름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는 화폐 단위가 나와 있습니다. 단위 원 또는 1,000원 또는 뭐 100만 원 그렇게 하면 1,000원하고 100만 원 두 가지만 원까지 세 가지 인정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렇게 크게 뭐 장부 모양이죠. 근데 크게 봤을 때는
왼쪽, 오른쪽 둘로 나눠집니다. 약간 보면 T자 모양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을 회계상에서는 차변이라고 합니다. 차변. 오른쪽은 대변, 국회의 대변. 그래서 차변에는 자산을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대변, 오른쪽에는 부채하고 자본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매출채권, 단기투자자산, 원재료, 기계장치, 그래서 자산이 얼마. 그 다음에 부채는 매입채무, 미지급금에서 부채 얼마. 그리고 나머지가 자본금이 되겠죠. 그래서 차변 합계액하고 대변 합계액은 항상 일치를 합니다. 항상 일치해야 돼요. 일치 안 난다. 일치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린 게 됩니다. 항상 일치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본은 자산 빼기 부채, 그렇게 정의를 내리기 때문에 항상 일치됩니다. 자, 위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그리고 거꾸로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다. 이렇게. 그리고, 여긴 지금 여기 단기순이익 계산하는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자산이 늘어난 것, 기초자본에서 기말자본으로 얼마 늘어났겠죠. 늘어난 것만큼은 이익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용어에서는 지금 요것도 하면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여기 지금 말이 매출채권, 어렵게 써놨어요. 매출채권. 상품을 팔아서 생긴 채권이란 얘기예요. 매입채무는 사들여 와서 원재료나 상품을 사와서 생긴 빚이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재무상태표는 이렇게 쓰는데 우리가 이제 일상 실제 회사 내부에서는 외상매출금 받으러, 외상매입금 지급원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실제 계정 과목, 실제 장부에 쓰는 계정 과목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거나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금이나 외상매입금이나 지급원이나 성격은 똑같아요. 똑같다 보니까 재무제표를 작성을 할 때는 재무상태표 작성을 할 때는 이런 묶어서 하나의 계정 과목, 매입채무, 매출채권 이런 계정 과목을 쓴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무상태표에 사용되는 계정 과목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교재 28쪽, 29쪽에 나와 있어요. 28쪽, 29쪽.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찾아보게 될 페이지예요. 28쪽, 29쪽. 그 중에서 여기 계정 과목 있죠.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여기 계정 과목입니다. 전도금, 현금자산, 외상매출금 받으러. 그 밑에 대론충당금이라는 것도 있고요. 정기예금, 정기채권, 단기매매증권, 미수금, 가지금, 선급금. 자, 지금은 이제 요거 설명을 드리진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나올 때마다 이제 실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회계 처리할 때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은 수시로 여기를 페이지를 펼쳐서 요 계정 과목 이 부분을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꾸 읽어가지고. 자, 그래서 자산은 어쨌든 여기 보면은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분류를 하고 있고요. 요거는 제가 좀 이따 다시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교재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산이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쭉 설명이 되어 있고, 다음에 이제 부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부채도 매입채무 지급보험, 유동성 장기부채, 미지급금, 단기 차입금. 읽어보시면은 조금 알만한 익숙한 단어도 있고 또 전혀 낯선 단어도 있을 거예요. 아마. 어쨌든 자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본은 이제 소유주 몫이 있어요. 자산을 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액을 자본이라고 그러는데 상법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집니다. 본래 자본금, 법정 자본금이고 이건 자본거래에서 생긴 여윳돈. 그 다음에 이익여금은 영업을 해서 상품을 사고 팔아서 생긴 여유 자금, 그걸 이익영업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자본은 자본인데 소속하기 애매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자기 자본 조정으로 들어가고. 자, 그리고 이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고 했는데 아까 우리 이제 포괄손익 계산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거 말이 상당히 어려운 건데 그럼 요거 하나만 볼까요? 해외 사업 환산손익. 우리 회사가 해외 지점을 갖고 있어요. 해외 지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해외 지점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부채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원화로 표시를 하고 외국은 외국 화폐 단위로 표시를 하겠죠. 예를 들어서 달러로 표시한다 그러면 달러로 표시가 돼 있겠죠. 몇천 달러, 몇만 달러 그런 식으로.
그런데 환율이 변동됨에 따라서 이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겠죠. 부채도 마찬가지겠죠. 환율이 오르면은 갚아야 될 돈이 원화로 갚아야 될 돈이 늘어나는 거고, 환율이 줄어들면은 뭐 부채가 줄어드는 게 되겠죠. 원화로 환산할 경우에 11월 31일 기준으로. 그래서 해외 사업 환산, 해외 사업에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환율로 환산할 때 손해나 이익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실제 자산을 팔거나 뭐 부채를 갚거나 한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현재 상태가 그렇다는 얘기지. 그래서 처음에 취득될 때하고 현저하고 12월 30일 현저하고 틀리기 때문에 이거를 뭐 환율이 올라서 자산 뭐 이게 늘어났다 그래서 그걸 이익으로 보기도 어렵잖아요. 실제로는 이익이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그렇다고 또 실제로 환율이 올라가지고 기업 가치는 늘어났는데 표시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에 그래서 별도의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또 자본의 부분 표시를 하고, 이 부분을 손익계산서로 넣어주는 게 포괄손익계산서예요. 단기순이익 말고 그 밑에 항목으로 별도로 넣어주는 게 포괄손익계산서고, 요 것들, 요 포괄손익을 아예 계산하지 않는 게 손익계산서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런 것들이에요. 여기서 이제 뭐 한국채트 국제회계 기준, 일반 기업회계 기준 큰 기업들이잖아요. 이런 기업들이라면은 해외 사업 환산 손익을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기업이 크기 때문에 그 금액도 크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소기업은 일단 뭐 해외 사업소가 없을 가능성이 대부분이고 있더라도 그런 것까지는 회계 처리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손익계산서 작성하고 여기는 포괄 손익계산서 작성하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전산회계 1급 범위에서는 요거까지는 이제 학습 범위는 아닙니다. 이거는 기타 보고 손익 누계액이나 자본 요청 이런 것들은 개념이나 회계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학습 범위에는 포함이 되지 않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분류된다라는 것까지만 그런 것까지는 이제 알고는 계셔야겠죠. 이렇게 해도 분류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고. 자, 어쨌든 28페이지, 29페이지는 재무상태표 그래서 개정 과목에 나와 있으니까 요거는 수시로 좀 봐서 좀 익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재무상태표, 제가 이렇게 항목별로 좀 써놨습니다. 이게 당좌자산, 재고자산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도 두 가지, 다섯 가지인데, 자, 교재에도 보시면은 유동자산을 당좌자산, 재고자산, 그 다음에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에 대한 겁니다. 항목별로만 크게. 자, 개념적인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유동자산은 자산 중에서 1년 이내에 현금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비유동자산은 두고두고 사용하는 것, 전환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 그 다음에 유동자산은 다시 당좌자산하고 재고자산으로 구별이 됩니다. 재고자산 설명을 드리면은 재고자산, 창고에 있는 자산이라는 얘기예요. 창고에 상품이 쌓여 있죠. 상품은 그리고 바로 팔 예정이죠. 그러니까 유동자산의 한 부분이에요. 재고자산. 상품, 제품, 원재료, 제공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상품, 제품, 원재료. 상품은 사다 파는 것, 제품은 내가 만든 것, 원재료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제공품 그러면은 만드는 과정 중에 있는 것 제공품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재고자산이에요. 그리고 유동자산 중에서 재고자산 이외의 나머지는 전부 다 당좌자산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그 다음에 뭐 단기매매증권, 주식인데 금방 샀다가 금방 팔려고 단기적으로 사놓는 것들.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받으러, 단기대여금, 채권들이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당좌자산에 속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가 비유동자산인데 비유동자산은 이렇게 넷으로 나눠집니다.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영업에 사용하는데 형태가 있는 것, 영업에 사용하는데 형태가 없는 것. 그 다음에 여기저기도 들어가지 않는 것, 애매한 것들, 기타 비유동자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 부동산, 땅 살 수도 있죠. 영업에 사용하지 않는데 사놓을 수 있습니다. 투자 유가증권, 그런 것들이 투자자산에 속합니다. 주식 사놓는 것. 그 다음에 유형자산은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 그렇게 무형자산은 형태가 없는 것. 산업재산권, 흔히 뭐 특허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기타 비유동자산은 임차보증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건물을 빌리고 보증금을 주죠. 월 사용료 외에 보증금 주는 거 나중에 돌려받게 되죠. 그런 것들은
기간도 1년 이상인데 그래 비유동자산이긴 한데 투자나 유형, 무형자산이 아니죠. 그런 것들 들어가는 게 비유동자산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당좌자산 이런 것들이 있고 재고자산, 상품 원재료, 제품, 제공품, 투자자산, 장기금융상품, 장기성 예금이에요. 투자부동산, 장기대여금 빌려준 거. 여기 지금 주식 그거는 이제 빼놓고 있네요. 주식에 대한 거. 투자유가증권 뭐 있는데. 그다음에 유형자산은 토지, 건물, 비품, 차량 운반고, 기계장치 다 아는 것들이겠죠. 무형자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자산권, 특허권 이런 거 합쳐서 산업자산권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서 제품을 뭐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비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이건 좀 장기간 거액이 들어가죠. 그래서 바로 비용 처리를 하지 않고 제품 이제 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되거나 그러면은 개발비라고 그래서 자산으로 기록해 놓습니다. 요거는 이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이제 항목 분류로. 개발비는 무형자산. 자산, 뒤에 빗자가 붙어 있지만 자산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임차보증금, 부도원거수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채는 뭐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은 이렇게 나누고요. 유동부채도 보시면은 외상매입금, 지급원, 상품 외상으로 사온 거죠. 미지급금, 상품 이외의, 그다음에 단기차입금 돈 빌려온 거. 이런 것들은 나올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동부채 있고, 비유동부채, 임대보증금, 건물을 빌려주고 보증금 받는 거. 나중에 되돌려줘야죠. 사채, 기업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한 채권이에요. 기간이 되게 장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비유동부채. 자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이제 뒤에 프로그램 다루고 그다음 이제 해당되는 항목 나올 때 그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산을 재무상태표를 알아봤고요. 자, 그다음 이제 손익계산서예요. 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의 경영성과 수익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보고서다. 경영성과 수익과 비용을 나타내는 그런 얘기예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과 그 다음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 그리고 그 결과로 개선된 단기순이익을 표시하는 표다.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일정 기간, 경영성과. 이 두 개 핵심 단어입니다. 일정 기간, 경영성과. 아까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재무상태. 이렇게 되죠. 수익. 말은 이렇게 이제 회계상 정의입니다. 자산의 유입이나 증가, 자산이 들어오거나 또는 부채 감소에 따라서 자본의 증가를 초래하는 자산이 늘어나거나 부채가 줄어들면 당연히 자본이 늘어나겠죠. 자산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자산이 늘어나는 일정 회계기간 동안의 경제적 효익의 증가. 말이 상당히 어렵게 써 있습니다. 그 매출액에 매출액 얘기하는 겁니다.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영업활동의 결과로서 자본이 증가하는 것. 매출액을 얘기합니다. 매출액. 물론 이제 이자 수익이나 임대료 같은 것도 있는데 이건 이제 금액이 작고 대개는 매출액이라고 얘기한다. 매출액. 수익이에요. 수익. 그 다음에 비용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쓴 돈입니다. 그래서 자산의 유출이나 사용 또는 부채의 증가에 따라서 자본의 감소를 초래하는 경제적 효익의 감소. 영업활동의 결과 자본이 감소하는 것. 자본이 감소하려면 자산이 줄어들거나 부채가 늘어나는 경우죠. 비용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용입니다. 급여, 통신비, 예비교통비, 뭐 접대비, 광고선전비.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매출원가도 비용입니다. 매출원가. 팔려나간 상품의 원가. 그리고 손익계산서는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교과서상으로 작성이 된 거예요. 교과서상으로. 교과서상에서도 이렇게 왼쪽 오른쪽 나누어서 차변 대변해서 기록을 하기도 합니다. 교과서상에서만 사용을 해요. 실제 실무에서는 이렇게 사용 안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수익이 들어가고 왼쪽에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자, 실제로는 이제 어떻게 작성을 하냐면은 손익계산서가 이런 형태로 작성이 돼요. 이런 형태로. 한 줄로 쭉 작성은 됩니다. 아까 재무상태표는 왼쪽 오른쪽이었죠. 계정식이라고 그럽니다. 계정식, 차변, 대변. 근데 손익계산서는 한 줄로 작성을 해요. 한 줄로. 보고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보고식. 그리고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매출액부터 단기순이익까지 항목이 쭉 되어 있어요. 1번부터 10번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괄손익계산서는 이 뒤에 이제 포괄손익이 있습니다. 11번 그래서 그 뒤에
포괄손익이 별도로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빼고 여러분은 요거까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처음이니까 이게 좀 뭐 항목을 이제 뭐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뭐 더구나 외운다는 거는 뭐 말도 안 되고 그러긴 하겠지만은 나중에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재무상태표, 자산, 부채, 자본,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당좌자산, 재고자산. 요거 이제 조금 공부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그럼 이제 이게 뭐 외우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손익계산서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좀 이해하기 쉬우라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써놨습니다. 손익계산서를 좀 조금 구성을 풀어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순서가 1, 2, 3, 4, 5, 6, 7, 8, 9, 10이에요. 처음에 영업활동입니다. 영업활동. 주 영업활동이에요. 상품 사고 파는 것. 파는 게 매출액이죠. 수익. 그리고 팔려나간 상품의 원가가 매출 원가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거를 매출 총이익이라 그래요. 70원에 사다가 100원에 팔았다. 그럼 매출 총이익은 30원이 되는 거죠. 매출액은 100원, 매출 원가 70원, 매출 총이익 30원. 그 다음에 회사를 운영하면서 각종 판매비와 관리비가 들어가죠. 급여,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판매활동, 관리활동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흔히 들어온 대부분의 비용이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여기 보시면은 급여,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교육훈련비, 도서연세비, 통신비, 뭐 소모품비, 보험료, 차량유지비 내용 대부분 좀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 그런 항목들이에요. 이게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가 있고 그래서 1, 2, 3 여기서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를 뺀 거를 영업이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업이익. 영업활동에서 벌어들인 이익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수익이나 비용이 있어요.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것. 이자 수익. 건물 빌려주고 임대료 받는 것. 임대료. 이게 영업의 수익이에요. 영업의 비용은 영업하고 관련이 없는 비용이에요. 이자 비용. 그 다음에 기부금 같은 거. 그런 게 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에서 요거 더하고 빼면은 그게 이제 세금 내기 전에 이익입니다. 세금 내기 전. 근데 요거 이제 법인이니까 법인세 비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자, 말은 긴데 뭐 그렇게 어려운 용어는 아니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세금 내면은 법인이니까 법인세를 내겠죠. 세금을 내면은 빼고 나면은 당기순이익입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익계산서가 요 순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요 순서대로. 그거를 조금 풀어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영업활동과 관련된 건 영업외활동, 세금. 이렇게 구별하면은 이것도 이해하는데 별 어려움 없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뭐 그냥 기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손익계산서에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제 매출액은 뭐 상품 매출, 제품 매출로 구별되기도 하고요. 매출 원가는 상품 매출 원가, 제품 매출 원가.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는 이만큼 있고, 그 다음에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뺀 거를 매출 총이익. 여기서 이익은 지금 빼죠. 그거는 이제 계정 과목이 아니고 항목이기 때문에 이제 빼놨고요. 판매비와 관리비를 뺀 게 영업이익이랄지 영업이익. 거기서 영업의 수익 더하고 이자, 배당금, 수수료, 임대료, 영업활동하고 관련이 없는 것들이에요. 영업의 비용을 빼고 이자 비용, 매출처분 저분 수수료비용, 기부금 뭐 이런 계정 과목들도 나올 때 설명을 드릴게요. 프로그램 이용해서 회계 처리할 때 뺀 게 법인세 비용 차감된 순이익이고 법인세 빼면은 당기순이익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조업체인 경우는 뭐 제조원가도 있다라는 거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관계인데 이것도 내용은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 이제 잠깐 쉬었다가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3교시 하도록 하겠습니다.